사랑의 13번째 주제, 지혜롭게 살기, 정신건강으로 가는 17가지 길 중에서 첫 번째 소주제, 반응을 건강하게 하기와 두 번째 소주제, 부탁과 거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요약하겠습니다. 반응을 건강하게 하기.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세상 일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일의 본성입니다.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유지하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럴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결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정신치료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 건강한 반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과 거절에서 자유로워지기. 부탁과 거절에 대한 부담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과 거절을 자신의 상황을 상대에게 잘 설명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의 부담이 줄고 상대방이 설명을 들어만 줘도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거절이나 승낙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이야기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나는 늘 하는 셈인데요.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것도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이나 거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면 힘도 덜 들고 관계도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좀 대답의 예, 길이를 예. 조절을 해주시고요. 네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누구한테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또 누구도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이게 언제 힘드냐가 다를 뿐 고통은 좀 총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의 보편적인 어떤 조건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 위를 보고 앞뒤를 보고 딴 사람도 보면 남도 다 그렇고 인간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지가 않잖아요. 딱 그 순간에는 나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 괴롭구나, 내 팔자만 안 좋구나 이러면서 다른 가능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자 어떤 치료 접근이나 뭔가 수행법마다 이걸 잘 받아들이게 하는 기법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런 기법이 나올 때마다 그 치료자들이나 또 환자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제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불교 정신치료는 그런 뭔가 메리트 아니면 장점? 그러니까 이 고통을 좀 잘 받아들이고 대처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인간 조건을 잘 이해하게 하는 그런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을까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네. 질문의 초반부에 네. 뭐 이래 고통 총량의 법칙 해서 누구든지 좀 전체로 볼 때 비슷한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방금 이제 떠오른 생각이 이거예요. 네.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이 지역에 살잖아요. 날씨의 영향은 다 받잖아요. 그렇죠. 네. 비 오는데 그렇죠. 비 오는 영향 다 받잖아요. 맞아요. 그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돌아가는데 날씨에 영향 받듯이 어떤 사람만 특별히 좋은 일만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다 비슷하게 살아간다 볼 수 있겠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 소제목의 주제가 건강하게 반응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참 이전에 이제 지혜로서 살아가는 17가지 방법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불교 정신치료의 큰 원리가 우리 몸과 마음의 속성,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둘도 굉장한 지혜지만 또 순간순간 지혜로 살아가는
이제 그것에 대한 게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네. 좀 적용할 수 있는 네. 17가지를 내가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 17가지가 우리들이 흔히 겪는 네.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건강하게 네. 반응하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 정신치료가 가진 메리트가 있어요. 네. 이제 건강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도움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정확히 보고 그에 맞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불교 정신치료는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걸 가질 수밖에 없냐면 우선은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아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아는 걸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치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고 또 그것이 내한테 괴로움이 된다면 왜 되고 뭐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강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손해보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깥에 일어난 일을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불교 정신치료는 흔히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나고,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오고, 또 세상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은 어떻게 또 바꿀 수 있고, 요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치료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어찌 보면 불교 정신치료는 관념이 없어요. 관념이나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잘 관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이거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때 내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마음을 연 사람은 들어보면 그대로 되고 또 진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호하질 않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다른 치료보다는 좀 장점이 있지 않나 난 그래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예. 그런 그 장점이 잘 살아나는지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서 드려볼게요. 해보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있고 중간 관리자도 있고 이제 다양한 연령대나 연차의 사람들이 이제 지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참 선배 입장에서는 뭐 내가 이렇게 뭐 잘못 말하면 이거 꼰대 소리 들을까봐 늘 좀 신경 쓰이고 또 꼰대 소리 안 듣고 뭐 있으려니까 좀 마음이 좀 부차해질 때도 있고요. 그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들어왔을 때 내 사수였던 분도 계시고 또 도와준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뭐 형님처럼 뭐 이렇게 지내니까 의지는 하는데 그렇지만 좀 눈치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좀 대우해드려야지 좀 좋을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잘 나는 한다고 하는데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마음에 들 만큼 하려면 내가 너무 힘들고 아니 같은 월급 받는데 그죠? 그래서 연차가 오래되신 분이나 좀 오래 안 된 사람이나 사실 마음은 좀 한데 선후배가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어려운데 결국엔 상대방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맨날 하는 이야기는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면 어쨌든 회사에서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온 거 아니에요. 또 회사가 필요하니까 계속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회사가 필요하고 선배든 후배든 간에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좀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해요. 태평양에 배가 한 대 떠 있어요.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죠? 육지가 너무 멀기 때문에. 나는 그 배처럼 느껴져요. 일단은. 왜냐하면 내가 이 배 속에서 배로 치면 배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같이 배에 계속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적절하게. 마찬가지로 내 눈에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별별 사람도 많죠. 뭐 조폭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인연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요 모인 사람은 어쨌든 이 회사가 필요해서 인연이 돼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같이 잘 지내나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아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꼰대 취급을 받지 않나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이라는 건 다 보잖아요. 보고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위해서 참 노력하고 또 경험 있는 만큼 난 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또 잘 처리해 나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우리 조직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역할하면 나이 많다는 이유는 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대로 가진 장점이 있잖아요. 또 젊은 어떤 이 시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서로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제 잘못하면 내가 나이 많다고 저러지 않을까 하면 좀 곤란하죠. 또 내가 나이 어린데 좀 대바라지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죠. 잘 보면 서로가 가진 역할을 가지고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회사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보고 관찰만 해도 그게 내게 돼요. 그래서 잘 배우고 또 그다음에 회사란 거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많이 들어오면 월급 올려줘요. 그러니까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키잖아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은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 다음 날 또 하고 그거를 시킨 데서 다음은 힘이 들죠. 그러면 안 돼요. 일이 딱 맡기지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경험이다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오늘 자기 몸에 안 힘들게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래가 다 되면 또 남으면 내일 하고 왜 너 그거 다 안 했어 이러면 이거 하다가 나 쓰러집니다. 쓰러져도 좋습니까? 뭐 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요. 나만 일을 많이 한다. 저 사람도 나이 많다는 이유로 시킨다. 일을 하는 거는 경험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일을 아까 내가 했잖아요. 쓰러질 정도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이래서 참 좋다. 그리고 모르는 건 또 경험 있는 사람 물어보고 또 오늘 하다가 또 내일 하고. 그래서 지혜만 있으면 꼭 그런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보는 눈과 지혜가 없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또 사람이란 건 다 대단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도 뭔가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뭐 하고 이러면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약간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왜 나이 든 사람들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왜 요즘 애들 이러지? 이러면서 되게 실망스러워하고 뭐 저희도 막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때는 막 사실 그때 사무실에 사무와 기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다 종이로 오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해 그러면 알아서 하지. 뭐 프린터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알아서 했는데 계속 물어보고 없으면 못해요 이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나이 든 사람 있을 때 뭐 월급 루팡 같아 막 이러면서 월급 루팡 도둑처럼 이렇게 월급 도둑이다 하면서 도둑. 아니 승진도 못했는데 왜 회사에 남아있는 거야? 뭐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하면서 답답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좀 어떻게 좀 서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뭐라고 안내를 해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라떼는 할 때 그때 이제 기가 죽으면 안 되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달라서 지금은 좀 이렇습니다 하고 서로 이래 그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자기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때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복사하고 뭐 오려 붙이고 뭐 다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오려 붙이는 게 옛날에는 쉽지만은 지금은 그 자체가 머리가 아프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 다른 방법을 쓰면 좋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요 상황 이 사람은 옛날에 그 막 오려 붙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쉬웠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럼 네. 여기에 맞게 뭘 좀 하겠다. 그러면서 좀 연구하는 자세로 뭐 그래 해야죠. 그렇죠. 옛날식으로 밀어붙이면 그렇죠. 그건 좀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각자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봐서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보도록 노력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다. 네, 이거 좀 그렇죠. 이걸 예. 이해를 해야겠네요. 하고 예. 어쨌든 우리는 힘을 합쳐서 네. 수입을 올려야 돼요. 네. 힘을 합쳐서. 네. 그러고 여기 있으면서 좋은 경험해서 다른 데 가도 생존할 수 있는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나가서 다른 회사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래 봐요. 회사 다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두면 갈 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오라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실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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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제 그 정신건강으로 가는 17가지 길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부탁과 거절에서 자유로워지기인데 네. 사람들이 엄청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사실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절만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쌍으로 부탁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담자분들 중에 왜 민원 담당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민원이 참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민원.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 민원을 진짜 다 들어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다가 힘들어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네가 혼자 일 다 하냐, 좀 적당하게 조절을 잘라라 해도 그 거절을 못하고 다 들어주려고 그러다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분이 그래 하고 나면은 나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줬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도 나를 위해서 좀 열심히 들어주시오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부탁 들어주느라고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누구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힘들까 봐 그 부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이 잘못 나와도 아휴, 내가 이거 말하면 그 사람 또 혼날 거다. 그러니까 대충 먹고 세탁소에서 온 옷이 이렇게 세탁 잘못됐는데도 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부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양면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마음 풍경, 심리적 기제가 좀 왜 그런지 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분들은 어째 보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질 못하고 정확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탁을 한다. 난 부탁과 거절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요? 다른 말로 예. 대체시켜야 돼요. 자, 잘 봐요. 우리가 뭔가 부탁한다는 건 내가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부족하고 필요한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네.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부탁은 이거예요. 이거 해달라. 근데 그거를 보통 부탁의 의미로 쓰는데 그러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 만약에 부탁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세상에는 A만 있어요. B, C, D 뭐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정확히 우리가 보면 내가 힘든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세상에서. 그걸 알리는 걸 소위 말하는 부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탁이란 말 대신에 알린다. 이 사람한테 알리고, 또 그 사람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고, 또 이 사람이 듣고 또 이 사람이 또 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알린다. 나 이런 거 있다. 하고 가볍게 이야기한 건 누가 힘들어요? 어렵지 않잖아. 이거 해달라 하는 의미의 부탁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정이 이렇다 하고 알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소위 말하는 부탁 이걸 쓰면 좋고 부탁보다는 그냥 내가 알린다. 모르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에서 또 힘든 걸 말 안 하면 또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또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탁을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릴 뿐이지 이거 해달라는 뉘앙스는 없는 거예요. 알리고. 그 다음 이제 거절은 내가 이래 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부탁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알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렸구나. 그러면 알렸는데 그걸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요. 또 해줄 수 있지만 해줄 수 있는 정도껏 해요. 근데 정도껏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게 좀 부족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이다, 또 상이 나면, 한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이 착 해주잖아요. 그럼 또 받아가지고 또 착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가 이야기하면 내 해줄 수 있는 건 하고, 근데 거기서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할 때는 그래도 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만큼 많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사정은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고, 또 들어보고 요건 내가 해줄 수 있고 내가 요까지밖에 못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알릴게 이러면은 또 이 사람은 어쨌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구나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거절도 내가 못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듣고 내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다 알린다 이런 의미로 부탁과 거절을 하게 되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내가 옛날 일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각났냐면 내가 의대 다닐 때예요. 내가 이제 지방에서 의대를 다녔어요. 부산에서. 의대 다닐 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난 친구가 진주에 살았어요. 그 친구가 어떤 때는 나 부산 놀러 가도 좋나 그래요. 그래서 뭐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하고 즐겁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는 이러더라고 내보고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전형 뭐 이렇게 불렀어요. 정형, 옛날 요즘은 그런 말 그냥 선배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 우리는 이제 전형이 오라 할 때는 자기는 걱정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 말만 딱 해요.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못 오면 항상 오지 마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시험이 있다 뭐다 이래가지고 오지 마라 하고 그 말이 없이 오라 하면은 즐겁게 나도 그 사람하고 즐겁게 놀았던 기억밖에. 근데 이제 내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친구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오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뭔가 좀 뭐 일도 있는 것 같고 뭐 자기를 그렇게 썩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나한테 뭐 소위 말하는 부탁을 한다 합시다. 그때 내가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하겠다면 이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내 상황을 잘 알리면 또 여기다가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온나 뭐 이러면 이걸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걸 알아볼 수 없게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탁과 거절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특히 우리 진료실에 오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하나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 게.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죠. 뭐. 비슷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자기 할 말 참 잘한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권리 주장도 잘하고 할 말도 잘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좀 사실은 속이 좀 벙어리 냉가슴이라 그러니까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쿨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할 말 했고 그다음에 저 사람 형편 알았을 때 나 지적되지 않는다 딱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쿨해. 이러면서 이제 딱 겉으로는 지나갔는데 속에는 뭐가 남아갖고 계속 이제 아쉬움은 있는데 나 쿨해야 되고 지적되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 이런 거 보면 제가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뒤끝이 없어.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뒤끝 없다는 사람들 치고 뒤끝 없는 거 못 봤거든요. 다만 시간이 오래 갈 뿐이지 10년 뒤에 내가 뒤끝이 없어서 말 안 했지 그때 이랬다 하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좀 뭔가 쿨해 보인다, 뒤끝 없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잔재 때문에 좀 끙끙대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쿨하다는 게 조금 더 이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면 그런 말에 약간 익숙하지 않은 나이 드신 분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뭐 충분히 이야기는 했는데 쿨하다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쿨하다는 건 이제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할 말 딱딱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할 말도 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질척된다고 할까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연연해하지 않는, 연연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좀 마음도 넓고 좀 이제 깔끔한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근데 so cool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쿨해가지고
그냥 뭐 일 있거나 뭐 잊어버리면은 그것도 살아가는 한 방식이고 난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쿨하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내가 왜 그랬나 이런 게 남으면은 힘들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또 그 일을 당한 사람도 당했다기보다 하여튼 마주한 사람 또 뭔가 약간 석연치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예, 뭔가 분명하지 않은 뭐가 있을 거예요. 내 앞에서 뭘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약간 표정이나 다음에 좀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으면, 이거는 좀 뭔가 이래 캐션 마크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나도 그 상황에 이제 진실되고 또 상대도 진실된 걸 할 수 있고 그러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쿨이라는 어떤 나는 쿨하다, 쿨해야 돼 하면 그 속에서 어찌 보면 진정한 인간관계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잘 듣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고 이런 게 충분하게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 뭐 해결이라기보다 적절히 하는 뭐가 필요한데 쿨이라는 말 속에는 그건 약간 무시되고 자기 스타일로 확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정한 인간관계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정말로 뭐 재밌는 게 있으면 즐겁게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일 때는 그것도 서로 같이 의논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세운 잣대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진정한 어떤 만남이 좀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뭔가 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쿨한 태도보다는 그런 건 없이 그냥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좋은 시간 가지고 또 말하면 잘 듣고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런 진정한 만남이 자꾸 이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거는 뭔가 후유증을 남겨도 남기고 또 인간관계도 그러다 보면 약간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쿨하게 하다 보면 다음엔 또 쿨해야 되니까 만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맞아요.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가면을 하나 쓴 거예요. 쿨한 가면을 쓰고. 쿨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걸 벗고 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쿨한 거는 뭔가 약간 석연찮은 걸 남겨요. 그렇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이야기도 잘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좀 이건 내가 어렵다 하면 그래서 서로 진정한 만남의 어떤 느낌도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듣다 보니까 진정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쿨하다 그렇죠. 이런 뭐 표현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표현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잘 보고 그에 맞게 한다. 나도 소중한 존재고 이 사람도 소중한 존재고 또 그리고 뭐 만날 수 있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 얼마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듣고 뭐 그러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질문이 사실 아까 첫 번째에서 좀 해결이 되긴 했는데, 뭐죠? 뭐 어떤 질문이에요? 그 대화 방법 때문에 훌륭한 대화 방법. 일단은 이제 부탁이나 거절이 어려운 거는 사실 그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또 약간 고급이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는데 이렇게 상담자들도 쓰고 뭐 교사들도 쓰고 일반인 부모들도 이제 배우는 기법 중에 그 비폭력 대화라는 법이 있죠. 그죠? 그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약간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게 용어가 좀 고치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화를 할 때 사실, 느낌, 그다음에 욕구, 그다음에 요청하기 그래서 4단계로 해갖고 그걸 막 훈련시켜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되게 나도 책 읽고 했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많이 쓰고
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있어요. 비슷한 게 상담자인데요. 송정건 선생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선생님은 원지기사라는 걸 개발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세상, 뭐 지각된 현실, 그 다음에 기분, 느낌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된다 했는데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대화법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이게 이제 머리로 하니까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그 대화를 해야 되는 주체가 아무리 배워도 대화를 하려면 좀 이렇게 당당함이나 어떤 평등함? 좀 내가 그럴 만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데 대화법만 배우니까 배웠어도 머리 따로 몸 따로 넓거나 배웠어도 이제 그럴 만하다지 못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에서 이 대화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이 당당함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화법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뭘 정확하게 알면 대화법이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면서 어설프게 하려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우긴 배웠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면 얼마든지 나는 적용이 가능하다 봐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도 잘 보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또 상대방 기분은 어떤지 뭘 정확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것에 바탕을 두고 아까 송종건 박사님도 정확히 알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뭘 하려는 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과 만나서 자유로우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잘 아는 그런 이게 깊이 있는 눈이 생기고 하게 되면 또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소중하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게 나만이 또 알 수 있는 뭐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충실해지면은 그 대상에 맞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안 되면서 뭘 하려면 그거는 쉽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보는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요거 좀 배워서 써먹는다. 그렇죠. 그거는 써먹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저는 대화법을 익히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뭔가 좀 주체적인 면 이런 면이 없으면 좀 대화법을 배워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대화법은 물론이고 자기를 좀 잘 알면은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러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주체의식, 그 다음에 자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좀 허구성이 있다고 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래요. 불교는 자아를 초월하는 거다. 그렇지만 초월할 자아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거 좀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나는 그 자아가 튼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못 보는 지혜가 없는 상태예요. 이 자아라는 걸 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자아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나? 그러면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말하는 거 보면 결국은 현실을 잘 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자아라는 말을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왜 이게 문제냐면 자아를 튼튼하고 한 뒤에 자아를 초월한다는데 사실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 자아가 튼튼하지 않을 때 어리석고 잘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잘 보는 것만 해결하면 되지. 자아가 없어서 어린애는 자아가 없으니까 자아가 강화시켜야 돼요. 자아 없는 게 문제라는데 불교는 보면 7살 때 아라한된 애들도 있거든요.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보면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아라는 틀을 하나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체의식보다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교육받은 것이 철저히 자기께 못된 거예요. 자기가 못되고 요래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또 사람 만나보면 과거에 자기께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그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면 또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뭐 나는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질문은 예, 예. 이게 젊은 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부탁과 거절과 관련된 이슈가 엄청 많거든요. 예, 예. 진짜 꼽으면 뭐 제일 흔한 거 팀플 때문에 부탁 거절하는 거, 팀플레이 할 때 뭐 일을 어떻게 나눌까. 그다음에 또 물건 바꾸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젊은 사람들 물건을 대신 바꿔주는. 그러니까 물건 바꾸는 게 뭐예요? 내가 물건 샀는데 교환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그게 거? 너무 어려워서 어른이 같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데이트 비용 문제가 있어요. 데이트 비용도 둘이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때 사실 부탁과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기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가 엄청 많죠. 책도 많고요. 그래서 불교정신치료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데이트할 때 비용 때문에 부탁과 거절이 어려운 커플들이 온다면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에서 비용에 뭐 어렵다면 그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이 만남이 정말로 이래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돈이 끼어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서로 사랑해도 그럴 수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이 돈하고 둘의 만남을 잘 보면 참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젊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거에 비하면 돈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끼어 들어가서 이게 흔들린다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좀 넉넉한 사람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만약 그거 되면 참 당신하고 만나면 되게 즐겁고 실제로 즐거워야 되고 한데 내 지금 주머니 사정이 좀 이렇다. 그렇죠. 뭐 이야기하면 서로 말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쵸. 말하기 서로 이제 나는 요즘 뭐 형편이 이렇다면 좀 그럼 내가 좀 낼게.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데이트 비용에 신경 쓴 사람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남자 같으면 남자가 내야 되는데 자기 형편은 안 좋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고 거기서 오고 갈 수 있는 정보는 엄청난 거예요. 그 좋은 시간 이것에 비하면 돈은 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적당히 내면 되는 거예요. 돈이 뭐 내가 많으면 내가 내면 되는 거죠. 그거 내고 이 좋은 시간 가졌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상대가. 또 내가 돈이 부족하면 야 나 돈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 또 그쪽에서 들어보고 내가 좀 낼게.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뭔가 그런 거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 걸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방법은 조금 더 낼 수 있는 사람이 내면 되는데 지금 뭐가 돈이 끼어들 때는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좀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의 비중이 많아가지고 돈 오고 간 것만 이렇게 쫙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사람 보면은 내가 볼 땐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겁게 밥 먹고 둘이 밥 먹으면 밥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대화도 하고 이런 친구 관계도 돈독해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실제로 요거는 잘 안 보고 돈 나간 것만 꼬리표를 돈에만 묻혀가지고 이것만 본다면 그 사람은 좀 제대로 못 본 사람이 아닐까. 좀 다시 자기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결국 부탁과 거절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다양한 관계로 다양한 장면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양육 관계에서도 사실 정말 전적으로 부탁과 거절의 관계인 것 같거든요.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면 요즘에는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된다. 그게 너무 당연하고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막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내담자분들한테 얘기 듣다 보면
뭐 학원비나 뭐 지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애들 키우면 못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건데 부모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자녀들도 너무 당연시 하거나 또는 또 뭐 당연시 할 거는 당연시 해야 되는데 그건 괴로워하고 또 못 주는 거 못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비슷한 걸로 뭐 예를 들면 치료 관계에서도 사실은 뭐 그런 거절과 부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계를 유지하지만 때로는 막 몇 번씩 오겠다라고 한다든지 막 이럴 때 사실 너무 힘들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양육 관계, 부모 자식 관계나 어떤 치료 관계에서 이 부탁과 거절의 경계에 대해서 좀 불교 정신치료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부모 자식 간에 이 볼 때 어쨌든 자식은 부모보다는 보통 한 세대 뒤에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얘는 뭐 집이 형편이 어떤지 또 심지어는 어떤 요 환자는 보면 자기 아버지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마도 뭘 하는지 모르고 어쨌든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나는 이래 생각해요. 지금 뭐 세상이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난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성공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당히 살아가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걸 잘 그렇죠. 이해하고 또 살아가고 교육 정도도 마찬가지죠. 기죽지 않고. 네. 그래 이제 살아가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기 문제로 인해서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형편은 얼마 안 되는데 뭐 잘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또 형편은 좋은 집을 살 수 없는데 또 전세라도 해서 좋은 데 가서 살고 이제 좋은 데 주거지를 가진 사람도 그렇죠. 있는데 그건 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 되면 아이가 실제 자기가 이 딛고 있는 땅하고 자기 처지하고 또 살아가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돈도 없고 뭐 뒷배경도 없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 다 해준다 라든지 그런 건 난 좋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냥 아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기 형편대로 이래 해서 형편에 그렇죠. 따라 사는 이런 거를 이제 잘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죠. 오는데 그때 이제 부모가 좀 지혜롭게 돈은 내가 뭐 이만큼 못 해주지만 그래도 또 뭐 내가 니한테 이런 건 또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거 거기서 좀 바람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래 보면 부모가 자기 살아온 뭐 때문에 이제 무리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치료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인 입장도 자식도 부모를 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부모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보기 쉬워요. 근데 좀 더 고통이 덜 하려면 자식도 부모를 잘 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또 받을 수 있는 거 받도록 그래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치료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치료도 보면 환자한테 어떤 경우는 좋은 의미로 든든한 백이 돼주고 싶어가지고 뭐 말하면 야, 아무도 걱정하지 마라. 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안 되면서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치료실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곳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틀이 형성돼서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바람이 들어간다든지 맞지 않는 뭐가 작용한다면 그건 난 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료자도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건 해줄 수 있지만 어떤 건 안 될 때 그때 이제 적절하게 뭘 해야 될 거예요. 하고 또 뭐 환자 입장에서는 바라기는 어렵겠지만 처음에는 해주겠지 하지만 환자도 자꾸 이래 이제 힘이 세지고 지혜가 생기면 저도 좀 감안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예, 이제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경계를 유지하고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혹시 이걸 좀 부모나 치료자나 자식들이 좀 기억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여튼 언제나 정확하게 보고 맞게 한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야 돼요. 예. 언제나 예. 무리하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예. 그러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자식이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자식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무리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바람을 넣지 그렇죠. 않는다. 자기 분수에 네, 맞게 분수에 살아가는. 맞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